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뭐 모르는 머릿속에 사람이 없죠. 다 됐죠. 네. 뭐 수없이 많은 정황 증거가 많았잖아. 네. 네. 자, 그런데 드디어 박상용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저희가 서민석 변호사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법정 진술만 하면 보석으로 빼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진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네. 이 통화 직후 이화영 부지사 검찰 진술이 바뀌거든요. 네. 2023년 6월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녹취, 빼박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빼박 녹취가 공개가 되자 박상용이 여기서 야. 수긍하고 반성하고 사과할까요? 절대 아니죠. 안 하죠. 박상용이 여기서 또 뱀의 혀 놀립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SNS 글을 올려서 통화 녹취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하다. 아, 짜집기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야, 변호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고 네. 거절하는 거면 왜 박상용이 네가 답답해서 왜 전화를 해? 그러네.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너가 왜 편의를 제공해? 말이 안 맞아. 그쵸, 네. 이건 말도 안 돼. 음. 너 내가 어미 꼬집는다. 그리고 박상용이는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태도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들 많잖아요. 네. 주변인들의 수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 빡이네, 이야기가. 이거. 이거는 진짜 무서운 네. 얘기입니다. 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아이고야.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를게지만 그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그 저기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그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와, 얼마나 지금 삐처리 된 데가 아마 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인가 네. 봐요. 네. 저렇게 많아. 그러니 얼마나 압박이 느껴지겠어. 근데 내가 못하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는 무슨 말이야? 자칫하면은 할 수도 너 태도에 있다. 따라서 이거 다 다시 또 재개되는 거야. 내가 간신히 맡고 있다 이거거든. 와, 난 이거 진짜 무섭던데요. 그 저 당시에 그 수원지검에서 계류 중이던 이화영 관련된 사건 번호가 20개예요. 와, 네. 미친다 진짜. 보통 이제 형제 번호라고 하는데 형제 번호가 20개였고 네. 20개 형제 번호 달아놓고 그거를 일부는 홀딩 시켜놓고 계속 이화영 부지사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저 주변 인물 뭐 구속시킨다. 그래서 그 당시 구체적으로 주변 인물 구속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화영 부지사랑 대학 시절부터 같이 학생 운동했던 친구 신명섭, 이분은 이미 구속됐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후배인 이우일, 그리고 백정화 사모님, 그리고 아들까지 이렇게 주로 요 4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중간에 보면
김성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김성태 압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김성태 회장이 검찰 한번 나올 때마다 이화영의 혐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네. 그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때 뭐 한 달에 한 2천 줬어요. 그러면 혐의 하나. 가능 너무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예, 되면. 그리고 뭐 그때 파라곤 뭐 밑에 파스쿠치에서 얼마 줬어요. 그러면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박윤철 부회장이 저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오로지 진술이에요. 진짜 무섭다. 근데 얘기 나오면 혐의 하나씩 늘어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2천씩 줬다. 그럼 1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나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뇌물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나고 무서워. 뇌물 액수가 일정 범위로 늘어날 때마다 이게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이 점핑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네. 와 진짜 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막아준다고 표현하는 것도 진짜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자꾸만 그 파일 제공한 서민석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건은 일단은 잠깐 좀 논외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 난 이 본질에 나 박상용이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잠깐 좀 논외로 할게요. 예, 오늘 매불쇼에서만큼. 이 내용 자체 너무 충격. 이게 본질이니까 네. 본질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봉주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녹음 파일이 더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 다- 어제 KBS 후속 보도 나왔던 거 그것까지 나온 지금 이 앞단에서 어떤 얘기가 있다가 저 얘기가 나왔는지 어. 뭐 주범과 종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당시에 보면 만약에 이게 사건 자체가 있던 일이야. 이재명이 뭐 지시하고 이화영이 해가지고 쌍방울이 800만 불을 이재명을 위해서 그냥 실제 했던 일이라면 그렇게 많이 이 공범들을 모을 이유는 없겠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근데 저 당시에 보면 제가 당시 수사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800만 불 쌍방울이 뭐 북한이 도착한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대납을 해주고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수사 기록엔 그게 없어요. 쌍방울이 원래는 그 500만 불을 대납해주고 방북을 약속했다 이 스토리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뒤에 300만 불을 끼워 넣은 이유는 김성태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더 있었어. 이 돈이 설명이 안 돼. 아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 무슨 국제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70만 불을 갖고 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금 설명이 안 돼.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김성태 개인 도박 자금이라고 보는데 김성태가 빼돌린 돈 자체가 액수가 뒤에 커지다 보니까 방북을 뒤에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00만 불 얘기를 합니다. 박사영 검사가. 3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그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앞전에 인정을 했다니까요. 이화영이 그때 꼴당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했어요. 진술 협조를 했고 뒤에 3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안 한다는 게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료 9번 보시면 이 통화하기 전날에 지금 18일이잖아요. 같은 네. 날이네. 전날에 이런 일이 아, 있었어요. 하루 전날이네. 네, 전날에 조사를 했어요. 전날에 조사를 했는데 박상용의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지. 그 조사의 내용이. 그 조사 그럼 내용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김성태는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대납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2차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방북 비용 대납 약속이 위와 같은 북한의 국제대회 참석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고 있다. 어떤가? 그러자 그것은 김성태 회장의 생각이다.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보세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이야기합니다. 전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300만 달러 얘기 나오죠. 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겁니다. 아. 필리핀에 그때 리오남한테 줘가지고 70만 불 주고 요 스토리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화영이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뭐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뤄진 거라고 생각한다. 방북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부인 취지의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박상용은. 박성 골치 아프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했던 동기가 전날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10번 자료를 더 보여주시면요. 예, 박상용 검사가 피해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비용까지 처리해줄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렸다. 다만 내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쌍방울이 지사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다 이런 노골적인 워딩으로 보고를 하겠나. 확실해지죠. 이 300만 달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팠던 골치 상황이에요. 아프네. 그래서 박상용 그 입장에서. 다음날 저 전화를 한 이유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 법정에서까지 유지돼 일관된 증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뭔가 품이 넓은 사람 또는 인내하는 사람의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유 뭐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인이 된 이상 더더욱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된 이상
본인이 참고 싶어도 참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SBS 사건은 유력 정치인을 향해서 심각한 어떤 범죄 혐의, 유착 혐의를 제기했던 보도와 관련된 건입니다. 그때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이재명식 드럼통 공포 정치 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퍼포먼스 했죠. 그게 그 출발이 바로 2018년 7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과 권력편. 거기에 신세계라는 영화하고 영화 아수라 등장시키고 거기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사진 빡 박아서 이런 스토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때 다뤘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의 주제가 살인사건이었어요. 조폭이었고 거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유착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거할 만한 할 것이 1도 없어요. 그 뒤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폭들 물고 이들이 결국은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돈다발 사진 인터넷에다가 띄우고 그걸 국정감사장까지 끌고 와서 김용판 씨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조폭 그 자를 변호한 자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런 사안에 연루돼서 겨우 7년 8년 들들 당하고 피해를 보다가 겨우 그 장영하에 대해서 유죄 확정이 나서 피해자로서 바로잡고 사과해달라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언론이 써줍니까? 어떨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지만 이런 건 참고 싶어도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을 향해서도 정도를 걷자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려야 되는 거고요. 추후보도 청구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런 국민의 권리가 2018년도에 이재명과 같은 언론 피해자가 나오면 그런 권리가 있으니 쓰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대통령의 입장문, 그 짧은 입장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니까 참아라. 그건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진에 대한 2024년 2월 그 당시 방통위의 그 유진 대주주 적격 심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5명 정원인데 둘이 나와가지고 뚱뚱뚱 땅땅땅 두드린 이 의결은 실체를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법률가 출신이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 뜻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무효 판결이 아니라 취소 판결이었다 그러면 뭔가 가벼운 판결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그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취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면은 유진의 대주주 적격성은 부인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무효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법률적으로 구별을 안 해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취소시킨 법원의 1심 판단을 우리 정부는 수용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때 그것이 절차상 심각한 위법이었다라는데 동의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그에 따른 일관성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시점에 방미통이 이 구성이 늦어지는 이 시점에 경영진을 이사들을 자기네 사람으로 또 바꾸려고 한다. 이 꼼수와 이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혹시라도 두둔했다라는 오해를 받으실까 봐 제가 구구절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논두렁시계 사건의 배후에 원세훈 국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팀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 언론에 망신 주기용으로 흘리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와 SBS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보도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4월 20일 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단독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으로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8일 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KBS 보도가 나가기 하루 전 노 전 대통령 수사팀장인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난 사실이 국정원 적폐청사 TF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 측은 고가시계 수수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팀의 언론 플레이를 주문하고 하루 만에 실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로부터 20여일 하루 만에 실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로부터 20여일 후인 5월 13일에는 SBS가 노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합니다. 국정원 TF는 SBS 해당 기자를 조사한 결과 검찰에서 취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검찰에 언론 플레이만 주문한 것이 아니라 직접 언론사도 접촉해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4월 국정원 측은 SBS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KBS 보도국장에게는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권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TF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은 이 과정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보도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닙니다. 모렴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BS 논두렁 시계 버렸다는 보도입니다. SBS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여기 SBS 혹시 와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에게 한마디 합니다. SBS,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SBS, 당신들의 모렴치,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도 SNS에 이제 글을 올려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사실상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취지의 방송을 올렸고 실제로 제가 뭐 여기저기 댓글을 보니까 당시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나 방송을 보고 윤석열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2년 20대 대선은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른바 조폭 연루설 이 두 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그리고 어제도 뭐 제 방송도 그렇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방송이 결과적으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원래는 이제 의도 자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18년 방송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이재명과 조폭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내용이 3년 뒤에 박철민이란 조폭, 전직 조폭입니다. 현직은 아니었고 전직 조폭이 이재명에게 20억 원을 상납했다. 조폭이 상납했다라고 주장하는 씨앗이 됐습니다. 실제로 박철민의 판결문 제가 보여드렸죠. 박철민이 감옥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 등을 통해서 그 기획 조작 폭로를 최초에 마음먹게 됐다. 이게 박철민의 범행 동기로 판결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로 그렇다면 이 방송은 방송이고 당시에 이제 태국에서 파타야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난 거는 2015년 11월입니다. 근데 범인들이 한 명은 자수를 하고 한 명은 자수를 해서 태국 당국에 체포가 돼서 징역 12년인가 이제 선고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2년 8개월간 잠적했다가 2018년 3월에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이제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고 인터폴에 그리고 다음 달인 2018년 4월에 입국을 했고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편 두 번째 방송이 나왔는데 당시에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파타야 살인 사건 수사 기록 전부를 확보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사 기록상으로는 이재명 뭐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뭐 2007년경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대거 붙잡혔잖아요. 그때 그 사건 대거 붙잡혀서 범죄 조직 단체 등 뭐 구성 등의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명의 변호를 맡았다 해서 그 조직원들의 판결문에 변호사 이재명 이렇게 이름이 써 있던 거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판결문이 이번 파타야 살인 사건 수사 기록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차차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방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뭐 제공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수사 기록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 관련 판결문 하나에 변호사 이재명 그거 하나더라라는 것인데 지금 범인 이제 파타야 사건의 범인 김영진 씨 부친의 이제 녹음 파일을 제가 공개해 드렸는데 부친은 뭐 김영진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김영진 씨 범인 김영진의 자필 편지에서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내용 검사가 이재명을 잡는데 협조해달라 이재명을 잡는데 뭐 협조해주면 너를 감형시켜주겠다라는 일종의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육성뿐만이 아니고 김영진 본인의 자필 편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아예 이번에는 그 가족들에게 지금 그 김영진은 순천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당시에 수사기관 뭐 형사나 검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뭐 며칠 뒤면 올 텐데 문제는 이제 이 사건 파타야 사건의 범인은 이제 공동 정범으로 해서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김영진, 나머지 이제 한 명은 윤명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윤명균도 이분은 이제 성남 국제 마피아파는 아니고 충북 보은의 영동파라는 전직 조직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태국에서 동업을 한 거죠.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같은 것을 한 건데 피해자 임동준을 이제 가해를 해서 두 사람 다 이제 징역 14년, 17년 이렇게 받고 지금 수감 중이에요. 근데 그 임동준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재명과 관련한 회유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기록상에 발견이 돼서 제가 이제 확보한 자료상에 발견이 돼서 조만간에 지금 수감 중인 공범 윤명균에 대해서 만나볼 생각입니다. 제가 뭐 변호사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저와 친한 후배 변호사가 지금 접견을 예약했습니다. 접견을 잡아놨기 때문에 공범 윤명균에게도 김영진의 주장과 같은 수사기관의 회유 형량 거래가 있었는지 조만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지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또 이어서 방송을 할 텐데 오늘의 이제 방송의 요지는 김영진이 편지에서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김영진의 주장이 사실이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 수사 기록과 이제 법정의 재판 기록을 봤는데 이 재판 기록에 김영진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법정 증언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그 증언록의 표지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방송에서 오늘 방송에서 표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내용까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손글자로 써 있지만 박철민 20억 돈다발 20억 상납을 주장했던 전직 조폭 박철민이 재판을 받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표로 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 시기를 보시면 박철민의 이제 재판에서 시기가 2023년 9월 11일입니다. 대선 6개월 뒤죠. 뒤인데 그럼 누구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출석한 증인 이제 가려져 있어요. 이게 증인 김영진에 대한 김영진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말한 것을 법원에서 속기를 해서 녹취서로 만든 거고 이 녹취서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물증, 증거가 됩니다. 네, 증거가 되는데 쭉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문답이 있는데 이날 특이한 것은 박철민의 변호사가 처음에 묻고요. 이어서 박철민 본인이 자기가 모셨던 형님이잖아요. 조직의 형님인데 박철민보다 4, 5년 선배입니다. 김영진이. 근데 이 국제 마피아타 모든 조직 폭력배는 나이 1살 차, 2살 차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김영진이 박철민보다 5년 가량 선배예요. 선배라서 이제 피고인 박철민이 직접 변호사 신문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김영진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근데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안 주거든요. 안 주는데 이름을 좀 가린 것은 개인정보를 가린답시고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란 이름 3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내용을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개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때
박철민의 주장이 뭐였냐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성남의 박철민의 동료 조폭 장 씨예요. 장 씨. 박철민과 동기입니다. 나이가 같아서. 그러니까 김영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진에게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그 박철민의 변호인이 김영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장 씨를 김영진 당신이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나요? 라고 하니까 김영진이 제가 수사받을 때 모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진은 2018년 4월에 압송이 됐죠. 오자마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뭐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보도가 될 거다. 지금 요 시기는 본인이 압송되고 와서 바로라고 했으니까 2018년 4월 혹은 5월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검사가 본인에게 중앙지검에서 가장 핫한 게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놓고 이어서 검사가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김영진 씨도 막말로다가 5, 6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죠. 증언이에요, 법정. 처음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 검사가. 저한테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인정하고 말고 그런 거 모르겠고 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다 인정을 하겠다. 그냥 그렇게 했더니 정작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공소장을 보냈는데 사망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4월에 압송돼서 왔는데 처음부터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공동폭행과 공동강금으로 먼저 기소를 합니다. 먼저 기소를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이어서 살인과 사체 유기 2개 혐의를 추가해서 이 사건을 합쳐요. 그래서 당시 파타야 사건 김영진에 대한 수사는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가 자신을 보자마자 지금 중앙지검에서 가장 핫한 것은 이재명 관련 뇌물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법정에서 박철민 재판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또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신이 검찰에서 겪고 했는데 검사의 저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변호사님이 질문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그냥 해두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는 두들겨 패고 뭐 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망하고 회유하고 다 하잖아요. 형량 거래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또 물어요. 이건 박철민의 변호사가. 그래서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김영진에게. 김영진이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 뭘 안다고 제가 통화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는 14년 유해까지 큰형님들까지 다 있는데 나랑 연락해서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합니까? 과거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재명 죽이기, 여기는 이재명 못 가렸어요. 이렇게 실수가 가끔 있습니다. 예, 실수가 있는데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동생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왜 그랬냐고 쟤한테 좀 묻고 싶어서요. 여기서 쟤는 박철민이죠. 자기의 조직 부하였던 박철민에게 너 왜 그랬냐고 난 좀 묻고 싶다. 나는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왜 만나냐. 그리고 만난다고 하면 우리 높은 선배들 만나지 나랑 뭐하러 만나겠냐 그 사람이. 라고 지금 법정 증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김영진이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급기야 이제 박철민 본인이 나섭니다. 본인이 이제 피고인도 손 들고 제가 좀 증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철민이 등장을 해서 김땡땡하고 다 형님 코마 트레이드 깡패 아닙니까? 이 코마 트레이드. 근데 제가 어제 뭐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구조가 김영진의 살인 사건이 있고 김영진에게 태국에서 자금을 대주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차리게 한 것은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간부인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성남시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하면서 김영진, 이준석, 이재명 이렇게 해서 3단 3명의 인물을 이렇게 엮거든요. 엮는데 근데 박철민은 이재명에게 20억 상납을 한 게 이준석의 돈인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김영진의 태국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실의 시간이 마침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과거 가짜 돈 뭉치 사진까지 내세워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무참히 끊어버리려 했던 파렴치한 조작의 실체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낱낱이 까발려진 거죠. 공익제보라는 역겨운 가면을 쓰고 거짓을 퍼뜨린 자는 법의 철퇴를 맞았고 이제 그 매서운 화살은 뻔뻔하게 침묵하는 언론과 국민의 힘을 정확히 정조준하고 나선 형국입니다. 조작방송과 흑색선전에 대해 미안하다는 그 짧은 사과 한마디가 그토록 뼈아픈 겁니까? 비열한 공작정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 기필코 응당한 책임을 묻고야 말 테니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